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카테고리 3으로 플로리다에 도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세력이 약해져 지금은 카테고리 1로 조지아로 향합니다.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라 조지아 또 캐롤라이나주에도 많은 폭우가 내렸고 여전히 해당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 중입니다. 평소 플로리다 주지사로부터 비난받는 바이든 대통령과 플로리다 주지사와 거친 설전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플로리다와 조지아주의 비상사태를 돕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벡 라마스와미를 부통령 후보로서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는 라마스와미에게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7월에 오픈된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감원폭은 크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이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는 신호입니다. 아마존 CEO가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정책을 바꾼 뒤 이제는 직원들이 동의할 시한이 지났다고 경고합니다. 월마트는 약 5만 명의 원격 근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로 훈련된 인공지능 앱을 접속하게 할 예정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담당 교수를 살해한 용의자인 중국인 학생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영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일하는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달러 제네럴 스토어에서 3명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이 스토어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가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미국의 성소수자에 관한 법을 잘 알고 가라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간다, 러시아, 이집트로 가는 여행객들에게만 해오던 경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은 모든 뉴스가 자연재해와 또 자연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된 것은 최초이든지 최고이든지 최악이든지 아무튼 수프림 최자가 맨 앞에 슈퍼자가 붙습니다. 미국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여서 이제부터 사망자도 나왔고요. 사람들이 각오하고 준비했었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로서는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게 아닌가 지금 그 리포터들이 리포트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허리케인 이달리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플로리다 쪽에서 조지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에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이제는 세력 1로 약해져서 시속 60마일, 70마일 정도 바람,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의 경우는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한인분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살고 계시는 애틀란타 주변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조지아 남부 쪽을 거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남동부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로거든요. 올해 허리케인 시즌의 첫 번째 주요 허리케인이 이달리아입니다. 다른 허리케인보다 훨씬 활발하죠. 물론 지난해에도 이안이 플로리다 지역을 지나갔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의 영향도 아주 크고 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은 그러면 이제 공기가 따뜻하고 물도 따뜻하고 하면은 허리케인에는 영양분을 주는 거랍니다. 기운을 주는 게 돼서 굉장히 속도도 강하고 그리고 시속 자체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뿌릴 수 있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는 굉장히 강한 카테고리 4가 돼서 플로리다주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은 시속 130마일까지 갔었고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파고도 16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카운티가 67개인데 그 67개 가운데서 대피령이 내려진 곳만 28개 카운티입니다.
28개 카운티에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아마도 이쪽 서쪽 해안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덜 사는 그런 지역도 많았던 것 같고요. 관광객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막 몰려가서 뭐 쇼핑하고 이런 지역보다는 좀 조용하게 한적하게 있다 오는 그런 지역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구 2,100만 명, 플로리다주 이제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은 넘는 28개 카운티에서 지금 대피했었던 사람들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직은 큰 인명피해는 없지만 텔레비전 같은 것을 보면 완전히 예전에 한국의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던 때 막 집 1층, 2층 되면 1층은 다 차고 이런 정도로 지금 물이 사람은 없는 곳에 대피한 곳에 물은 가득 차 있고요. 지금 파스코 카운티에서 이런 때는 운전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죠. 운전을 하시던 분이 사망자 현재 나왔고요. 지금 비상사태는 여전하고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폭우, 토네이도는 뭐 언제든지 불 수 있는 거니까 바닷물이 타운을 덮친 곳 굉장히 많고요. 뭐 28만 명 이상이 정전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서 플로리다주 쪽에서 보도를 하는 기자를 보면은 뭐 나뭇가지 같은 것이 흔들리기는 하는데 저게 허리케인 뭐 열대성 폭풍 이런 것에 따른 바람 흔들림은 아니네. 그 정도로 몇 시간 사이에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한 1시간 전까지는 심했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것, 바람, 비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지금 정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탈라하시 같은 경우 이제 북서쪽이잖아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이제 허리케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고 탈라하시보다 남쪽인 템파가 플로리다주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죠. 시는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극장도 닫혀 있고 식당도 닫혀 있고 그래서 탈라하시부터 조금 북서쪽에 탈라하시부터 좀 남쪽에 템파까지 여기를 이제 빅밴드라고 이으는 곳이잖아요. 서쪽 해안을 이 빅밴드가 이번에 허리케인의 침 강타가 가장 강했던 그런 곳이고요. 학교 당연히 휴교했었고 방위군 군인들도 배치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 먼저 이 기후 변화와 연관된 어떤 것을 경험을 한 걸 보기 때문에 이번에 플로리다주에도 지금 리포터밖에 없네요. 그 길에 바닷가에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뭐 샌프란시스코도 피어가 있지만 말리브라든가 산타모니카 피어처럼 그렇게 생긴 곳에서 딱 기자 한 명만 리포트합니다. 전부 대피를 한 거고요. 그로서리 스토어도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굉장히 바빴었고요. 우리도 다 생각해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뭐 지진도 있고 캘리포니아주 이때의 우리는 캘리포니아주였지만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그 지역에 따른 자연재해가 충분히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아오신 것보다 훨씬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준비하시고 비상약품 그리고 건전지 같은 거 딱 준비해서 한 곳에 놔두셔야지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제 한 오후 2시쯤이 되면은 조지아주도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달리아가 그리고 한 저녁 8시쯤이 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동북쪽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남동쪽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조지아주가 한 반 정도 반 이상은 영향권 아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애틀란타가 좀 북쪽이니까 애틀란타는 큰 피해는 없겠지만 역시 허리케인이 그 큰 것이 뜨면 주변에 뭐 바람도 뜨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내일이 되면은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허리케인이 대서양 쪽으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동북부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그 영향을 조금 받으실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비행기 스케줄 엄청 많이 공항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플로리다주는 많은 서쪽 공항은 다 닫았고 그래서 비행 스케줄은 여전히 여러분들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요. 캐롤라이나주도 점검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할러데이 시즌이잖아요. 노동절 연휴에서 사우스웨스트, 델타, 그리고 jetblue,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캔슬된
비행기 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가는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미국에서 지금 뭐 비행 스케줄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뭐 플로리다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하지 마시고 체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카테고리 조지아주도 여러분들 카테고리 1만 하더라도 바람은 시속 100 아래, 108호 아래. 이제 허리케인 정도 된다 하면은 74 정도는 돼야지 됩니다. 시속 우리가 프리웨이에서 고정적으로 해놓은 그 시속보다 약간 높은 뭐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프리웨이에서 74에서 95. 그럼 플로리다는 지금 3위였잖아요. 130 정도까지 시속 맥시멈이 그리고 최저가 시속 111의 강풍이 불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가 플로리다주 어려움 겪으셨죠?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는 충분히 이민 문제 그리고 교과서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주의 정서와 정치인의 정서 주지사 특히 그런 것에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쪽에 도착한 사람을 플로리다 주지사가 세금을 들여서 어디 동쪽에 뭐 마샤스 비니아드로 비행기를 태워서 버스를 태워서 보내기도 하고 텍사스 주지사도 또 캘리포니아주 특히 딱 꼬집어서 로스앤젤레스 같은데 여러 번 뭐 서류 미비자 난민 신청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당연히 플로리다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조 작업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또 뭐 산불이 나야 하지만 특별하게 훈련받은 개가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너그는 훈련견은 이런 때도 출동을 해서 완전히 그 도시 수색 팀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플로리다의 주지사와 말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뭐 토론도 같이 하자고 하고 논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서로의 주를 방문하면서 막 그 현재 주지사를 욕하기도 하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주지사도 마찬가지로 뭐 텍사스주와 비슷하게 도시에서 지금부터 사람들이나 뭐 애완동물도 그렇고 수색도 해야지 되고 구조 이런 그 인력 배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낸답니다. 올랜도는 이번에 막 완전히 강타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고 조지아주, 애틀란타도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재난이 닥치면 미국인들은 모두 함께 미국인입니다. 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캘리포니아주는요. 지난해에 허리케인 이안이 발생했을 때도 플로리다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달라서 플로리다주 사람이 캘리포니아주로 놀러 오면 분위기에 적응이 잘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사람이 플로리다주로 놀러 가면은 좀 조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로리다주를 캘리포니아주도 돕고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은 당연하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이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플로리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 비난했잖아요. 뭐 하와이 그 산불 대응이 그게 뭐야? 가려면 진즉 가야지. 왜 그렇게 늦게 가? 대통령 맞아? 그런데도 전화 걸어서 연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까지는 보여줍니다. 재난이 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직 보여주고 뭐 지난해 이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플로리다주에 가서 론 디센티스와 같이 딱 잘 만들어 놓은 연단에서 디센티스도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막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온 것도 고맙지만 대통령이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연방 정부의 지원, 돈도 같이 가니까 고맙다고 당연히 하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케인은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잖아요. 이 I자로 될 때 그때 피해가 최근에는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지난해 이안도 그랬고 그것보다 이제 집계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도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열대성 폭풍이 올 때 뭐 94년 만에 처음이다, 84년 만에 처음이다 해서 굉장히 긴장들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팜 데저트 같은 데는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딱 그 로스앤젤레스는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이탈리아도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그 현장에서 리포트하는 기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엄청난 예상 밖의 피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로써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좀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에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첫 번째 허리케인을 맞아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정도로는 지나갔다 하는 것이고요. 80만 채 이상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어떤 부동산 전문 회사는 그렇게 전망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맞는 사람들의 그 대처하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이제 느끼잖아요. 느끼거나 배우거나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빅밴드라는요, 텔라하시부터 템파까지 쫙 이어지는 그 서쪽에, 그쪽에 그 빅밴드에 시다키라고 작은 그 타운이 있답니다. 섬이죠, 섬. 시다키 인구가 70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시다키에서 몇 대째 계속 뭐 어촌의 사람들은 몇 대째 계속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도 몇 대째 계속 어부를 하고, 한국의 어떤 어촌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플로리다의 시다키에서도 여러 대 살아온, 뭐 대대로 살아온 우리 가족이 이런 허리케인은 처음 봤다고는 하거든요. 일단 이런 허리케인은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보니까 로라 던컨이라는 시다키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피를 당연히 해야지 돼서 대피를 전부 했는데요. 뭐 물, 건전지, 응급약 챙기고, 보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대비할 때는 다 꼭꼭꼭꼭 막아두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준비할 것 준비하고 창문 문은 열어두고 나오셨답니다. 빌딩 구조를 망가지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된다. 장비 같은 것은 치울 수 있으면 치워놓고, 그래야지만 구조가 망가지고 뒤틀리고 하면서 모든 장비가 손상되지 않는다고요. 문을 그 열어놓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마디가, 꽉 막혀 있으면 그 막혀 있는 안에서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고 하다가 서로 다치는데, 어딘가를 열어놓으면 아무리 강한 이런 바람이라 할지라도, 강한 물이라 할지라도 흘러간다. 들어왔다가도 나간다. 이게 몇 대째 그 시다키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이번 허리케인에 대비해서 대피하신 식당 주인의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주가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됐고요. 홍수 긴급사태, 발도스타라는 지역, 지금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그쪽에 홍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이제 바로 그 북쪽으로 있는 조지아주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카테고리 1로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선 사건을 두 가지를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민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총격범이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에서 다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또 그 로스캐롤라이나가 아니라 루이지아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왜 지금 이 교수를 부교수였다고 하죠. 부교수도 젊습니다. 지지예얀이라는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부교수를 실험실에서 딱 그 총 쏘고 이제 체포가 돼서 어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보석금 없이 수감이 됐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두한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리서치 그룹에 들어가서 이 그 34살이네요. 용의자가 타일레이 퀴라는 사람인데, 물론 그 중국 국적이고요.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메신저 이런 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게 뭐 잔혹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좀 사교적이고, 예를 들면 본인의 집에서 만두를 빚는다고 그러면서 같이 만두 빚자고 하기도 하고,
무뚝뚝하긴 하지만 그건 뭐 메이비 동양인의 티피컬한 남자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죠. 중국 남자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무뚝뚝하긴 했지만 친절하다. 속으로 생각하는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제가 그 용의자를 뭐 보지도 못한 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뚝뚝하지만 친절하고 부침성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뭐 일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데 호기심도 또 워낙에 많아서 뭐 응용 물리학 조교수였잖아요. 그분이. 이 사람도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 용의자도.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밤늦게까지 뭐 일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했는데 뭘 너무 많이 해야지 된다. 이런 거. 그리고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서 이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서라고 얘기한 사람은 연구실에서 같이 이 용의자와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영어를 너무너무 못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못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학부에 2만 명. 대학원에 12,000명 있는데 저는 총을 어떻게 샀는지가 굉장히 걱정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잔혹한 누구를 살해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주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웠었던 그 용의자다 이런 정도의 진술 같은 것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뭐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뭐 같이 팀워크로 실험실에서 일해야지 되는데 게으르다고 비난한다. 아, 또 이런 게 있네요.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 쓴 걸 보면은 미국은 괴롭힘, 그 불링하는 거, 그게 굉장히 미국의 문제다라고 불만을 쓴 그런 그 소셜 미디어의 글도 있고요. 전 총을 어떻게 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총이 있으면 이 사람도 얘기를 진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늘 위험해 뭐 시한폭탄이야 이런 평판을 받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범인이 아시아계도 많이 있다는 것. 이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 지금 이제 허리케인은 지나갔는데 잭슨빌에서 며칠 전에 발생한 그 21살의 백인 용의자가 본인도 물론 경찰 보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소수인종 특히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감정을 가지고 3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잖아요. 그 21살의 그 청년은 원래 이 달러 제네럴에서 일을 했었답니다. 그 전에 달러 트리에서 일을 하다가 달러 제네럴로 옮겼는데 왜 옮긴 것인지 옮긴 게 의도가 있는 것인지 뭐 한 1년은 일 못했네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일했다 하는 게 지금 셰리프가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3명의 그 피해자인데 아무런 상관없이 달러 스토어에 물건 사러 갔다가 친구가 물건 사는데 데려다 주러 갔다가 52살의 우버 그 운전기사 라스트 네임이 카인 그런 여성분도 숨졌고 29살의 젊은 아빠입니다. 딸이 4살인데 이제 장례식 치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엄마가 딸에게 아빠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너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사진과 뭐 십자가 같은 거 막 그 소녀를 상징하는 핑크빛 리본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차림새에서 그런 것 있으면서 그런 그 젊은 아빠는 29살인데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 그 젊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 슬픈 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갱스터도 아니고 깡패도 아닌데 이렇게 총에 맞아서 허무하게 쉽게 숨지다니 하는 얘기. 그리고 19살 청년도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은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할머니를 부양을 했어야지 된답니다. maybe 할머니가 뭐 이 청소년을 키웠다던가 그래서 할머니를 부양해야지 됐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 뭐 일단 잠시 미룬다고 생각을 하고 달러 제네럴에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총 맞아서 숨졌잖아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총입니다. 문제는 뭐 정신 건강이 이래 저 사람 성격이 이래저래 총 없으면 그렇게 사람을 쉽게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그 조교수도 총이 있으니까 딱 하고 끝났죠. 이 달러 제네럴에서도 총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범인까지도 21살, 물론 그 범인은 평소에 뭐 혼자 방에만 있었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있어서 13살, 뭐 15살, 뭐 이런 때 뭐 정신감정도 받고 그런데도 플로리다주이기 때문에 총을 쉽게 살 수 있었고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의 그 법에 따라서 가족들이 저 위험하다 할지라도 정신치료를 공식적으로 받지 않으면 신원조회 체크에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는 총이라니까요. 뒤로 가면은 총이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총에서 시작돼서 조금씩 총을 그 모디파이 하다가 요즘은 대량 살상 사건은 다 AR-15 스타일이잖아요. 이번에 달러 제너럴 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미국에서는 그 입법을 하는 정치인들 자체가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년 11월까지는 1년도 넘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달리아가 그럭저럭한 피해를 내고 플로리다주에서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은 다 물 청소, 무슨 청소 하셔야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공화당 예비선거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오히려 한 사람 하긴 했네요. 니키 헤일리가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맞다. 그런데 그 책임은 다 인도, 중국이야. 미국은 쏙 빼고. 이렇게 얘기한 건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본인이 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정도까지 글렌 벡에게 인터뷰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랬던 그 비벡 라마스와미는 기후변화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어딨어 그 가짜뉴스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슈도 공화당에게 별로 좋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총기 그리고 기후변화 점점 젊은이들의 어떤 그 아젠다처럼 보였던 기후변화가 이제 나이 드신 분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을 맨 앞에 그 정도 길이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부 돌아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케인이 아닌 다른 자연재해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2024년도 공화당 예비선거들 가운데서 프란시스 수알레스라는 마이애미 시장 이제 사퇴했습니다. 너무 지지율도 안 나오고 돈도 거치지 않으니까 사퇴했고 레리 호건 임기 제한이 있어서 이제 메릴랜드 주지사에서 내려온 레리 호건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 않아? 그러면은 한국의 사위가 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안 나가잖아요. 레리 호건이 어제 그제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여러 매체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금까지 지지하는 게 굉장한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브렛 바이어 첫 번째 후보 토론회에서 팍스의 사회자가 물어봤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의 후보로 지지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딱 두 사람만 빼고 아사 허친슨, 크리스 크리스티 두 사람 다 전 알칸소와 뉴저지의 주지사만 빼고는 전부 그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지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판결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리 호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누구라도 재판이나 증거 같은 것을 자세히 보고 듣고 하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약속들을 다 배울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하버드 출신이 몇 명입니까?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아무튼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본인은 공화당으로서 많은 공화당들은 이해합니다. 일반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를 마녀 사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거나 믿고 싶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아주 그 과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배심원으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게 최근에 고쳐진 데가 있어요. 플로리다주라든가
뭐 투표를 할 수 전과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던가.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직 그런 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또 다른 No Labels라는 단체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고요. 조 리버먼 전 연방 상원 의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2024년도 선거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이 확정이 된다면 본인들의 제3의 임무를 추구하는 이 조직에서 제3의 임무를 후보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것도 좀 시간 지나가 봐야지 하는 거예요. 슈퍼 튜스데이 3월 5일 선거 결과 나오고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고요. 이런 인터뷰들 지금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돈 많이 모았습니다. 인기가 좋은 거예요. 공화당 사이에서 8월 달에 2천만 달러. 그런데 하나의 이슈로 940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머그샷. 그 머그샷 때문에 머그샷. 범죄 피의자야 하고 찍은 그 사진으로 티셔츠에 사진을 받고 머그에 받고 해서 940만 달러를 며칠 사이에 벌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나서 존재감이 엘레판트 인 더 룸이라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했는데 엘레판트가 인 더 룸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비백, 라마스와미도 조금 뜨고 사람에 따라서는 니키 헤일리가 좀 잘했다. 눈에 띄게 뭐 좀 토론을 했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에머슨 칼리지에서 쭉 여론조사를 해왔는데 후보 1차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가 내려가서 56%에서 50%. 에머슨의 여론조사 결과로는 최저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캘리포니아주거든요. 9월 27일 로너드 레이건 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때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계속 참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번에는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후보들이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미스테이크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트럼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트럼프를 두둔하고 바이든을 공격을 했지. 그래서 트럼프가 특별히 잃어버릴 것은 없었지만 잃어버릴 게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도 엘레판트 인 더 룸이 아니었다는 물리적으로 그 이유만으로 6% 지지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캘리포니아주에서의 토론은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징성도 있고 레이건 박물관이라는 게. 그래서 계속 안 나가긴 힘들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랜백과 인터뷰에서 그랜백이라는 사람을 보면 제가 터커 칼슨도 생각나고 빌 올라일리도 생각나고 다 박스에서 불미스럽게 해고된 사람들이죠. 불미스럽게 해고되기는 했는데 해고돼도 워낙에 또 본인들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돈 잘 법니다. 나름대로 뭐 팟캐스트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랜백과 인터뷰를 했는데 38세잖아요. 바이오텍 기업인 비백 라마스와미. 젊다. 너무 젊고 좋다고 표현을 해서 이 글렌백이 물어봤어요. 부통령 후보감으로 이렇게 슬쩍 이제 넌지시 던져봤더니 아주 젊고 좀 이렇게 스마트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도 또다시 대단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번 형용사를 쓰잖아요. 본인이 강조하고 싶으면 대단히 지적이다. 에너지가 있고 뭔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글렌백이 근데 이 비백 라마스와리가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뭐 멕시코에 군대를 보낸다고 한다거나 마약 카르텔을 무찌른다고 미국이 멕시코에 군대를 보낸다고 한다던가 선거 나이를 25살로 올려야지 된다던가 911 음모론을 얘기를 한다던가 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교육부를 없애버린다고 하고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쟁적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좀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케어풀하게 말하고 인터뷰할 때도 좀 케어풀하게 하라고 라마스와미에게 얘기를 하고 조금만 알겠어요?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이 비백 이제 신인인데 조심하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기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비벡 라마스와리는 에미넴이 그 본인이 이제 아이오와 그 시장 장터에 가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Lose Yourself라는 에미넴의 노래 아주 히트작이었던 것을 불러서 좀 인기였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에미넴의 랩송을 라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그 에미넴이 내 거 부르지 말라고. 그게 에미넴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한국 분들 가운데서 젊은 사람들은 에미넴 너무너무 즐기지만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떤 그 사회 기득권층에 대한 반항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도 반항적인 것, 기득권을 부정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젊은 층에서 여러 가지가 맞고 해서 그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벡 라마스와미는 저 사람은 기득권인데 내 노래하고 틀린데 왜 내 노래를 자신의 인생의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부르지 말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좀 빨리 물러나네요. 존중한다. 에미넴의 얘기를 존중해서 앞으로는 Lose Yourself를 부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경제에 관한 뉴스와 경제에 관한 추세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그 프로모션 들어보셨는데 9월 1일까지 신청 마감이라고 하는데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AI 인공지능 AI and mind.com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아마 maybe 그거 하나만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인공지능을 먼저 알아서 어드밴스드 유저라고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생활로 퍼졌습니다. 그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월마트가 약 5만 명의 원격 근무자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로 잘 훈련된 인공지능 앱을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마련해서 이제 곧 배포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물건이나 아니면 회사의 회의 여러 가지를 다 잘 알 수 있도록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시간도 절약한다는 얘기거든요. 월마트는 미국에서 최대의 리테일 스토어입니다. 최대 규모의. 그래서 최대 규모의 리테일 스토어지만 아마존 이렇게 테크놀로지 업계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트래디셔널한 스토어 베이스드 된 그런 회사인데도 테크 업계의 새로운 이런 그 상품을 본인들의 사업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앱의 이름은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My Assist 뭐 나를 도와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일일이 말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뭐 이메일로 하고 뭐 이랬는데 이메일도 잘 안 열어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자주 열어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 그리고 어떤 회사가 꼭 말하고 싶은데 제대로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설명하는 사람이나 설명을 듣는 직원이나 여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긴 문서가 있잖아요. 회사의 어떤 프로토콜 같은 거. 이런 긴 문서도 있지만 그 문서의 요약본. 이 요약본이 좋죠. 그래서 요약본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직원들과 이렇게 나눈다. 이걸 또 컴퓨터, 뭐 스마트폰으로 잘 구분을 해서 한다는 건데 한마디로 월마트에서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이상까지도 내다보고 있고 빨리 사용하면 빨리 사용할수록 이런 사업의 다른 회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효과를 누리겠죠. 그게 이제 AI 인공지능의 어떤 것이잖아요. 해서 직원들의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떤 뭐 총무국에서 뭐가 직원 뭐 예를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걸 또 이메일로 또 다 보내줘요. 그럴 필요 없이 뭐 앱에다가 하나만 딱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앱을 보세요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아주 쉽게 그러면 미루지도 않고 할 수 있고 돈도 절약되죠. 해서 직원들이 뭐 반복적이고 또 그런 작업에서 좀 시간을
월마트 얘기는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에서 저희가 조금 그분들을 해방시켜 드리려고 해요. 한데 해방하면 노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생산성이 들어가는 거죠. 돈도 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뭔가 월마트가 얘기하는 게 좀 전에 그 AI 마인드 aiandmind.com의 USC의 홍영권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월마트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돈 절약하고 생산성 높이고 우리의 그 목표를 이루려면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사람과 기술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기술이 우리 월마트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직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죠. 인공지능이 판단이 부족하다던가. 그러니까 인공지능만도 안 되고 인공지능이 슈퍼 컴퓨터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 정보로 뭐 하나를 만들어낼 때 쫙 이렇게 그 편집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데 그 슈퍼 컴퓨터 인공지능도 한계가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같이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마트가 2000 언제부터였었죠? 꽤 오래됐는데 한 74만 개의 휴대폰을 직원들에게 쫙 나눠줬습니다. 내부에 뭐 앱 같은 거 관리하는 스케줄 체크하고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이제 그 발전되고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사용한 앱을 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단 시작을 직원들이랑 합니다. 그런데 커스터머를 위한 앱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나요? 아마존 CEO가 이제 적어도 우리 직원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재택근무해서 오피스 근무를 하십시오라고 정책을 밝힌 게 2월 달이고 5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8월 말이에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직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랑 같이 일하기가 힘드시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직원은 사흘 나와서 일하는데 어떤 직원은 안 나오면 이건 공평하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과 같이 있을 때 뭐 문화도 배우고 실천하고 강화하고 의사소통 등등등등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월마트 같은 회사가 테크놀로지를 가고 테크 회사인 아마존은 이렇게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해야지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미래의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니 캐나다가 우간다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 애들에게만 경고하던 것을 미국의 이집트 경고를 했습니다. 캐나다 국민 가운데서 미국으로 여행 가려면은 미국의 주나 로컬법을 좀 잘 알아보고 가십시오 하고 핸드북까지 딱 경고를 해서 냈는데 이 세상에는 캐나다 정부의 얘기예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퀴어 등.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올해만 하더라도 46개 주에서 495개의 성소수자에 관해서 뭔가를 제한을 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권연맹에서도 미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2017년에 비해서는 30배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성소수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테네시주 같은 곳, 플로리다주 같은 이런데 또 캘리포니아주도 일부 지역에 가면은 힘들다 하는 것을 캠페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캐나다에서 이 같은 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우선 오늘 미국에서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그 사시미를 먹는 후쿠시마산 이런 것도 그 뉴스로 보도를 했고요. 새벽에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달이 너무 컸어요. 밝고. 그래서 뭐지? 맞아. 슈퍼 블루문이지 하고 봤더니 정말 슈퍼 블루문이더군요. 뭐 그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말해서 뭐 하겠어요. 지구와 달이 제일 가깝고 뭐 보름에 한 번 뜨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12개여야지 되는데 13개가 되고 아무튼 오늘 밤에 보세요. 슈퍼문 정말 한 번 정도는 또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다질 만한 그런 슈퍼문 보실 수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